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드리는 한상준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 때문에 목 움츠리신 채 출근하신 분들 많으셨죠? 다행히도 뉴욕 증시의 12,000선 회복이라는 기쁜 소식 덕에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날 증시는 AT&T의 인수합병이란 호재 덕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 장윤정 캐스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장윤정입니다. 네, 모처럼 뉴욕 증시 활짝 웃었습니다. 네, AT의 합병과 또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새로운 인수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12,000선을 회복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종가 포인트가요 12,036.5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1.83% 상승하면서 2,700선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P 역시 1.5%로 급등을 했습니다. 1,29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특히 어제 증시는요, AT&T가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보였습니다. 네, AT&T 합병설로 일단은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업체들 간의 다양한 또 방향도 엇갈렸습니다. 네, 라이벌 업체 가운데 1위 업체 버라이즌스는 상승을 한 반면 이 각축을 벌이는 스프린터는 폭락으로 대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요, 또 자사주의 수익성이 개선된 그런 업종도 있었는데요. 네, 티파니는 4분기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29% 신장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7%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렌 버핏 회장이 새 기업을 찾고 있다, 인수할 새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호세 소식에 모처럼 활짝 웃었는데요. 이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준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미국 증시 가장 중요한 뉴스는 아무래도 AT&T의 인수합병 소식일 것 같아요. 증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연초에도 이제 올해 증시를 보면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시장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그 인수합병 시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기업이 돌아가는 프라이머리 마켓, 그리고 부실 기업이 돌아가는 세컨더리 마켓이 있는데요. 보통 그 위기 3년 차에는 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해야 이 부실 기업이 정리되다니까 위기 과정에서 그 슬러지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가 그만큼 클린화, 깨끗해지고 경제가 깨끗해지면 역시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 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돼서 민간 그 자율적인 경제 회복의 모토가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2009년 2분기 이후에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는 누구나 의심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가에 이어서 경기를 회복을 이끌었는데 예. 이것이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적이라든가 통화정 면에서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는 경기가 그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적으로 이것이 경기 회복세를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사정이 개선될 것이냐 여부. 예. 그다음에 이 슬러지로 남아 있는 부실 기업이 그 정리가 돼서 경제 시스템이 얼마큼 깨끗화되느냐, 클린화되느냐 이 여부인데요. 이번 그 AT&T의 인수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네. 올해의 그 주가에서 가장 큰 결정 요인의 하나인 인수합병 소식이 앞으로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시스템이 깨끗해진다면 그만큼 돈이 잘 돌아가게 되고 돈이 잘 돌아가게 되면 미국 네. 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 그 시청자분께서는 이러한 그 세컨더리 마켓에 인수합병 소식이 얼마큼 잘 들리느냐 또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과 없는 기업들이 어떠냐 이런 차이점을 봐서 네. 국내의 그 이렇게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목하면 의외의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고용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잘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가 통화 긴축 우려로 혼조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지금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희정 캐스터. 네, 이머징 마켓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상승을 지속하면서 이머징 마켓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모습인데요. 네, 먼저 중국 증시부터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내는 상승을 견인하는 몇 가지 또 변수가 있었는데요. 네,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원전과 리비아 정전 소식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일본 악재에 따라서 이 원자력 관련주의 그런 수익성 둔화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력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18일 단행된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이요. 일단 향후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항생지수도 보시겠습니다. 네,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에너지 업종이 크게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통신과 부동산도 지난주 급락을 모두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도 센세스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폭은 좀 크게 좀 둔화가 된 그런 모습인데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힌 소식이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러시아 증시 보시겠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사흘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는 또 약보합세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 상승과 또 대출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로 또 주택 개발과 유통주는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증시를 짓눌러왔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일 미국에서 있을 은행 청문회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추진이 된다면 제2의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증폭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앞으로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아시아 증시라든가 뉴욕 증시가 바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작년 12월 이후서부터 글로벌 증시에 짓눌렸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그 제스민 혁명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 사태가 그 유엔의 다국적 기업 투입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지에서 들려오는 외신들을 이렇게 보면 가다피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의 그 대지진 문제도 지금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핵 붕괴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지진 복구는 이후의 문제고 가장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것이 핵 붕괴에 대한 우려인데요. 네. 이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한 차례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문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대체로 이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체르노빌 사태라든가 이런 최악의 사태는 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안정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격 변수 측면에서 그동안 그 증시를 좀 어렵게 했던 부분이 이 엔화 환율 부분인데요. 예. 오늘 그 제스민 혁명과 같은 그 리비아 사태가 완전히 그 잠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국제유가가 $110 정도 이렇게 되면서 앞서 그 장윤정 캐스트께서 신흥국에 대한 증시를 얘기할 때 네. 공동적으로 원자재 의존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예를 예. 들어서 그 러시아라든가 그다음에 브라질이라든가 브라질, 해서 예. 이 원자재의 강점을 갖고 있는 네. 이런 그 국가들의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는 모습도 바로 제스민에 따라서 이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러한 예. 그 시장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유가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예. 또 하나의 그 가격 변수인
엔화 가치 문제는 지금 대진 사태 이전인 81엔대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 증시를 진리해왔던 리스크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이렇게 증폭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뭐니 해도 이 프리 어닝 시즌을 맞는 이러한 때에 미국 네.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나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프리 어닝 시즌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분기가 끝나면 다음 달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 어닝 시즌 앞서서 네.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나오는 기간을 보통 프리 어닝 시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발표된 이렇게 기업들의 그 실적 예상치 보면 당초에 1, 4분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풀어봤습니다는 지금까지 기업들의 예상 실적치가 의외로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오늘 한 170포인트 이상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 평균 1% 이상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런 시각을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예,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댓글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 개편 맞아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사장님, 아까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언급에 대해서도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수요 레이스 은행 청문회에서 버냉키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네. 그 버냉키 의장이 최근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네. 사실상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사실상 버냉키 의장의 입장은 또 의회 청문회의 답변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그 통화정책 기조를 얘기하는 첫 연준회의 그리고 3월 연준회의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전히 확고한 입장이거든요. 예. 잠시 두 차례 걸친 연준회의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그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금리에 해당되는 연방기금리는 0에서 0.25%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네. 모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통화정책에서는 밴드폭으로 이렇게 0에서 0.25%를 합니다는 실질적으로 금리 운영은 0%에 가깝게 운영한다 하는 그렇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통화정책에서 보면 금리 정책과 함께 돈을 조절하는 유동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그 11월 이후에 올해 6월 말까지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됨에 따라서 일부 이론적 근거가 약한 이런 그 증시 해설가 이런 사람들이는 이후에 나올 부작용을 생각하고 특히 신흥국들이 그 금리를 올려감에 따라서 이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그 두 차례 걸친 연준 회의에서는 미국의 강한 경기 회복이라든가 위기 극복의 강한 의지를 시장 참여에 보여주기 위해서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의회 청문회에서는 사실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 정치라든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동안 미국의 버냉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말을 아꼈던 네. 소위 그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일본 대진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이 의회 청문회에서 만약에 버냉키 의장이 언급하게 된다면 좋은 각든 나쁜 각든 그것은 통화정책의 기조 변경과 관련돼 있어서 시장이 읽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는 지금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대지진 그다음에 네. 제스민 혁명 그래서 통화정책의 관장인 이 버냉키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월가 이거 시장 참여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각종 세계 이슈와 관련해서 버냉키 의장이 그런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 은행 청문회에서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난 주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네.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그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올해 네. 6월 말로 종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금리 정책은 6개월 전에 네. 정책 기한 만료 전에 네. 그다음에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은 3개월 전에는 예. 최소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료가 돼서 그 위에 시장 참여에 대해 홀든선을 치러야지 않기 위해서는 예. 정책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시차를 감안해서 만료 이후에
미국의 그 금리 정책이라든가 양적 완화 정책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을 미리 시장 안정차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3월 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2차 양적 완화 정책 추진 이후에 그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마 시청자분도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것 같아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이 월가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조금만 생각하면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장 경제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인플레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플레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되고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돼서 각종 인플레 관련된 지표 중에서도 근원 인플레이션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미국 경제도 좀 회복되다 보니까 네. 미국의 그 인플레 사정이 일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2차 양적 완화 정책도 만료 이전에 처리한다든가 네.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사실 네. 3차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계획 시간까지 끌고 가는데 가장 네. 중요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인플레를 우려할 만큼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액면 그대로 놓고 본다면 사실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통화정책 수장이 경기도 회복되고 나중에 인플레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 내에서는 경기의 그 긴축 문제 또 이렇게 인플레를 작용하기 위해서 인플레 방지하기 위해서 학계들 사이에서는 찬반 네.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냐 놓고 찬반 논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찬반 논의가 격렬할 때는 중앙 입장에서는 대신들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게 언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중한 그런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차 때문에 3개월 정도 먼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3차 양적 완화 추진 여부가 나오고 있는 거 사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네. 시청자께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009년 2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돼서 지금 2009년 2분기니까 이렇게 개월수로 보면 거의 2년에 가깝게끔 경기 회복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 이번 주말에 미국의 작년 4, 4분기에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3.1% 정도로 발표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 경제 입장에서 3.1%면 대단히 좋은 성장률입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경제 능력 가능한 소위 자연 실업률 하에 성장률을 얘기하는 능력 가능한 성장률이 지금 2.7, 2.8%거든요. 네. 그러면 2.7에서 2.8% 본다면 3.1% 간다면 오쿤 법칙에서 GDP 갭으로 볼 때는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철회 문제 이런 것도 그런 측에서 얘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형상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는 거의 그 문제가 없다. 근데 네. 왜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 하는 각도에서는 네. 외형상 성장에서 문제가 없지만 네.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질적인 요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민간 자율적인 경기 회복이 향후의 미국 경제 회복의 지속 여부에 가장 관건인 만큼 고용 문제가 이게 해소되느냐. 근데 이 고용 문제는 여전히 그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상징 효과가 큰 위기의 진원지가 주택시장만큼 이 주택시장도 지금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안정을 찾는 이러한 네. 지역은 있긴 합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각종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그렇게 생각한 만큼 빨리 회복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성장률과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적 완화 정책 조기 철회다 해서 시청자분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을 빨리 팔도록 이렇게 네. 유도하는 이런 쪽의 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는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이 외형적 정책뿐만 아니라 질적인 내용도 곰곰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2차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철회에도 불구하고 버냉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2차 양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꾸준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네. 바로 그 질적인 측면에 여전히 불안감이 이렇게 놓이는 상태에서 만약에 예.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 같은 이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금리를 올린다든가 네. 양적 완화 정책을 처리한다든가 재정에서 긴축을 도모하면 1930년대 같은 이러한 에클스의 실수 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화정책 기조가 일관성 있게 버냉키 회장이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혼선을 약간 빚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의 말실수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에클스의 실수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요. 그 에클스의 실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국제금융 시장에서 이렇게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 에클스의 실수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국제금리의 이론을 이렇게 감각이 빠르신 것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 중앙은행의 실수가 두 가지 유명한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930년대 그때 당시에 7대 FRB 의장이었던 에클스가 실수를 저지른 게 소위 유명한 에클스의 실수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 전후에서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폴 보커가 사실 인플레 문제는 안정을 시켰습니다는 경기는 더 침체시켜서 이것이 볼커 페일러 해가지고 볼커 실수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하는 에클스의 실수라는 것은 1930년대에도 미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대적인 비상대책을 추진해서 경기 회복되는데요. 사실 이후에 비상대책에 따른 인플레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네, 일부 사람들이 긴축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각도에서 나중에 생각하는 인플레 문제를 생각해서 조기에 그 긴축을 추진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네. 경기를 좀 더 떠들여서 예, 거의 한 6년 이상 지속됐던 1930년대 대공황을 낳았던 결정적인 정책 실수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은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네. 경제를 오히려 망쳤겠다. 그러면 예.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클스의 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지금 FRB 의장을 맡고 있는 맨 버냉키는 어느 학자보다도 네.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공황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데요. 과거의 조기 출구 전략 추진에 따라서 경기를 망치겠던 이러한 네. 에클스의 신화를 잘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의 조기 포기 여부 학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는 왜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일관성에 밀어붙이느냐 하면 네. 제2의 에클스 이거 만약에 나온다면 버냉키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네. 제2의 에클스 실수를 막기 위한 이런 방편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완전히 위기 극복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여백에 확실히 이를 때까지는 다소의 인플레가 있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클스의 실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3차 양적 완화 정책 추진 여부는 말씀대로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하지만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엔화 가치 안정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2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면 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2차와 또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할 경우에는 국채 매입 방식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미국의 국채를 매입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예. 그만큼 매입한 만큼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시중에 돈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 도움되기 때문에 이 국채 매입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시장에 있다. 국채를 매입하면 매입한 수요가 증가하는 국채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가격과 그다음에 금리와 관계는 반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시중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통화치 결정 방식에서 보면 금리 차가 통화치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을 보는데요. 미국이 금리가 국채 매입에 따라서 떨어질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엔화가 강세가 된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엔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진에 따라서 수출을 돌파구를 찾을 때 이 네. 엔코가 되면 수출이 어렵고 내수가 그렇죠. 어렵고 대진인 복구가 어렵고 일본 경제 어렵고 세계 경제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긴급으로 알아봤습니다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 역프라자 합의, 소위 달러 가치 부양을 위한 네. 이런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서 일본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거 보는 엔화 문제는 시장에 나오면 엔화는 더 강세된다. 그러면 일본의 대지진 복구라든가 일본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G7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관계에 관계없이 세계 네. 인류 공영 차원에서 또 일본 경제를 돕는 차원에서 시장 개입을 통해서
소위 엔화를 약세를 돌리기 위한 이 합의가 얼마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할 경우에는 추진 가능성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어제도 네. 제2의 역프라자 같은 이것이 1995년 것처럼 강력하게 그 위에 체제로 얘기할 만큼 합의 사항을 지키기가 좀 어려울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묵시적인 달러 약세책도 추구가 돼야 되고 또한 시장 개입을 통해서 엔화 약세를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네, 다시 한번 세계가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 예. 이것이 이제 2009년 3월 이후서부터 양적 완화 정책 추진에 따라서 세계가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이 유동성 장세를 1차 유동성 장세라 한다면 앞으로 그 기대되고 있는 2차 양적 완화 정책 이 대목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가별로 보면 신흥국들은 사실상 지금은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앞서 그 장윤정 캐스터께서 인도의 그 주가가 좀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중개 주가가 생각만큼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하는 것은 이 대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문제 때문에 네. 금리를 올려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신흥국들을 보면 유동성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선진국들은 어떠냐 하면 선진국들은 미국이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할 경우에는 아마 이 제2의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의 그 대진 사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식 방식대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유럽은 전통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는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물가 문제를 잡기 한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보다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중립적 기조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 예. 국가들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가 있을 만큼 돈을 풀어낸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는 네. 2009년 3월 이후에 세계 증시를 끌어올렸던 이런 유동성 장세만큼 이렇게 이번에 돈이 풀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유동성 장세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유동성에보다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기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경기가 얼만큼 시장 기대 수준에 충족할 만큼 회복되느냐 이 문제가 주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월가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도 바로 지금 시장 참여들이 가중치, 주가 결정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이 유동성보다는 경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청년 재벌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2차 QE에 이어서 3차 QE까지 논의가 된다니까 3차 QE가 부사장님 말씀대로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지 성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차,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줬기 때문에 시중에 네. 돈이 상당히 많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다른 국가와 다른 것은 미국은 금융사들이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이렇게 고객들의 그 수익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고객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고수익이 기대되는 부분에 투자하는 각도에서 시중에 풀린 돈이 미국 내에 전부 남아있으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분 것처럼 인플레 우려가 있겠습니다는 네. 고수익을 위해서 해 누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미국 내에 전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신흥국의 인플레 문제 통합 팽창과 물가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국가입니다. 예. 그것이 전략 원유 비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에서 이런 수입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완충 장치는 네. 굉장히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국가들은 공급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유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면 곧바로 인플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 원유 비축분이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걸 완충시켜서 시장의 가격은 국제적으로 가격과는 이렇게 상당 부분 동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근간에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도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질문해 주신 아주 소중한 글씨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측면 다른 국가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언급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재벌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에 대한 답변 달아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댓글 다시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동과 달리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사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비아 관련 군사 행동으로 인한 불안감, 한 줄기 어둠으로 남아 있는데요. 아무쪼록 모든 일들이 잘 해결돼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날들 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담당 AD님, 하늘땅 별땅님, 돈키호테님, 청년 재벌님 등 정말 다양한 분들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